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출산장려금을 3천만 원이나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이 낳으면 최대 3천만 원 드립니다.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 실시할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청양군은 출산 장려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씩으로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점차 인구가 줄어드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을 덜어드리려고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청양군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는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는 만큼 만약 청양군에서 결혼하고 새 자녀를 군내 대학에 진학시킨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무안군은 최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타 지역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3천여 명의 군민이 증가해 총 인구수 8만 4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안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시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합니다. 결혼할 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할 땐 출산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급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육아할 땐 아이 돌봄 비용 무상 또는 차등 지원, 아동수당 지원, 주거 분야에 있어선 농촌주택 개량 건축 융자금 지원, 사망 시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까지 모든 생애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겁니다.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전입 지원금 장려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0만 원씩.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0개 시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 중입니다. 지난해 경북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출근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상주시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벌인 자성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서울에선 한 구의 인구가 50만 명을 쉽게 넘기는 상황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웃지 못할 지방의 서글픈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이나 지급하면서까지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는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2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되는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2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큰 지역을 추석 전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난 15일 강원과 경북의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선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피해 지역 가운데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시군은 강원 강릉시와 인제군, 경북 포항시 등 5곳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과 일광면, 제주시 애월읍까지 총 19곳이 선정됐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은 피해 규모가 최소 45억 원을 넘어야 하고 읍면동은 최소 4억 5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복구비 중 50에서 8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을 비롯해 통신료, 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인명 피해 나는 것, 주택, 그리고 농업 분야 그런 것들 피해 난 것은 피해 사실 확인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별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22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특별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대상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1개 소관 법안들이 의결됐는데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농업 분야 국정감사 계획도 확정됐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소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눈길을 끕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위기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병해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과수화상병 등 농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일정 수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도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은 상환기간을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 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안의 과수화상병 대신 병해충으로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수화상병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재해 범위 등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농업용수 목적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며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근거 조항을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 농업 분야 첫 국정감사 계획이 채택됐습니다. 농업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일 농촌진흥청, 15일 산림청, 16일 농협중앙회, 23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국회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국감은 올해 재해복구 부담 경감과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위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코로나19로 경마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개별 감사에선 제외하고 종합감사 대상에만 포함시켰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도시에서 녹지대와 텃밭을 마주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곤 하죠. 기분 좋은 변화와 휴식을 선사하는 도시농업이 서울시에서 확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도시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8년 전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도입한 뒤로 일상 속에서 농업을 접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농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11년 대비 지난해 도시농업 참여 인구는 64만 7천 명으로 14배 증가했고 활동 공간도 202헥타르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시농업의 확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가 예정된 만큼 도시농업 참여 인구는 5년 뒤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급증한 도시농업의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간 확보와 시민 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확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2,5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먼저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대비해 2024년까지 240헥타르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에 옥상 텃밭이나 학교 텃밭 등을 확대합니다. 또 교육이나 전시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 복합공간과 역세권 도시농업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입문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대규모 가용지가 적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 사무실 공간이나 건물 벽면 등을 활용해 녹지를 확대합니다. 도시농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시민들이 작물 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희망하시더라고요. 해마다 한 4개, 5개 정도씩 돼서 25개 자치구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도 도시농업을 활용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 농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나 낙엽 등을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텃밭을 매년 2곳씩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시농업. 도시민의 일상 속에 농업이 자리 잡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인삼은 주변 환경에 민감해 재배 시 햇빛,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주는 차광막이 필수인데요. 차광막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인삼 지주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삼 지주대는 대부분 수입 목재로 만들어져 왔는데 환경부는 최근 수입 목재 대신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인삼 지주대를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농촌진흥청 충북인삼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삼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재배 시 사용되는 인삼지주대를 수입 목재가 아닌 재활용 폐비닐로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지주대는 인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햇빛,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차광막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인삼지주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목재로 만들어져 외화 유출과 외래병해충 유입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수입 목재의 경우에는 그간 전체량으로 따지면 연간 약 16만 톤, 금액은 연간 약 7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재 수입 과정에서 병충해를 동반할 수 있다거나 환경부는 폐비닐로 만든 인삼지주대 사용이 활성화되면 수입 목재 사용 절감과 외화 절약은 물론 폐비닐 재활용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 폐비닐 재활용 규모는 내년 1만 5천 톤에서 꾸준히 늘어 2024년엔 1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활용 폐비닐 인삼지주대는 6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6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진 지주대가 필요하지만 수입 목재로 만든 지주대는 내구성이 약해 그 이전에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6년 이상의 수명을 하고 최대 12년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은 지난 24일 충북 인삼농협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재활용 폐비닐 인삼지주대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사업과 같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 과수인 바나나와 파파야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성주군 농기센터는 지난해 12월
바나나 묘목과 7, 8년 된 파파야 묘목을 심어 재배한 결과 최근 파파야 1.3kg을 수확했으며 오는 11월엔 바나나 90kg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성주는 참외의 고장이지만 참외 보완 작물로 바나나와 망고 등 아열대 작목을 보급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광산구 일원에 900제곱미터 규모의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을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은 청년들이 자본 투자 없이 임대해 영농 창업을 체험하는 시설로 온실 경영, 생산, 유통 등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임대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 경험이 없는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으로 내년 2월부터 최장 2년간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담 전담 조직 토지보상 서포터즈를 출범했습니다. 토지보상 서포터즈는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자산관리 전문위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객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보상금 가치평가 및 보상금 협의, 양도소득세와 감면 혜택,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상담 희망자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임원진과 부서장급 직원 154명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모은 1억 8천만 원의 성금을 수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25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해당 성금은 수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25개 지자체 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며 그중 2,190만 원은 도시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나주지역 쌀을 구입해 영등포구청에 기부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단골로 올라가는 국이 있는데요. 바로 토란국입니다. 토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건강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추석을 전후해서 캔 토란이 가장 맛있고 영양 성분도 많다고 합니다. 제철 먹거리 토란을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자와 비슷하게 생긴 토란. 땅속의 알이라는 이름처럼 영양도 풍부한데요. 특히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예부터 과식하기 쉬운 추석, 토란국을 먹어 위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토란은 위장을 편하게 해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토란 특유의 미끈거림은 갈락탄과 무틴이라는 점성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특히 갈락탄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이나 궤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란의 끈적끈적한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또 위장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성분 중 하나인 갈락탄은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칼로리가 낮은 대신 포만감이 높은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토란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해소에 좋은데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풍부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성분도 풍부한데요. 불면증과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토란에 함유된 옥살산 칼슘 성분이 피부 가려움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손질할 땐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조리할 땐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쌀뜨물에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토란을 고를 땐 겉면이 촉촉하고 상처가 없어야 하며 싹이 나거나 너무 무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풍요롭게
내려올 때는 갈비찜 같은 데도 조금씩 넣어서 먹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가위 때는 언제나 토란국을 끓여 먹었거든요. 이제 토란대 같은 거는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도 있죠. 토란을 조리할 때 다시마를 넣으면 다시마의 알긴 성분이 토란의 떫은 맛을 잡아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다시마를 넣고 조린 토란 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토란을 약 5분간 삶아준 다음 찬물에 헹굽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3분간 볶아주다가 물을 붓고 다시마와 진간장, 물엿, 맛술을 넣어 끓입니다. 물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 통마늘을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입니다. 졸인 토란에 참기름을 넣고 통깨를 뿌리면 밥 반찬으로 그만인 토란조림이 완성됩니다. 토란은 낮은 온도와 건조함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